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 특히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부할 양은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또 이 개념이 맞나 막 헷갈릴 때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아마 보고 계실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 포스팅 두 개, S2 전자유도랑 S3 인덕턴스와 전자에너지 여기에 담긴 핵심 정보들을 저희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블로그 자료를 딱 바탕으로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전자유도, 또 인덕턴스, 전자에너지 개념들 이걸 확실하게 당신 걸로 만드는 거예요. 네, 단순 암기 말고요. 원리를 딱 이해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 있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한번 파헤쳐 보죠. 먼저 S2 전자유도 포스팅 내용부터 짚어보죠. 딱 시작부터 자속 변화에 의한 유도기 전력 이야기가 나오던데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두 가지 법칙으로 설명되더라고요. 렌치의 법칙하고 패러데이 법칙. 첫 번째 렌치의 법칙. 이게 유도기 전력의 방향을 설명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렌치의 법칙은 뭐랄까 자연계의 청개구리 법칙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블로그에서도 설명하듯이 유도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원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면 그 증가를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또 자속이 감소하면 그 감소를 막으려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약간 변화를 싫어하는 뭐랄까 일종의 관성 같은 거라고 할까요? 변화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마 하고 반대 방향 자기장을 만들고 또 줄어들면 줄어들지 마 하면서 같은 방향 자기장을 만드는다는 거군요. 오, 그 블로그 연습 문제 5101에도 딱 보니까 자속의 변화에 의한 유도기 전력의 방향 결정은 하고 묻는데 답이 렌치의 법칙인 걸 보면 시험에서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게 핵심 키워드겠네요. 바로 그거죠. 방향을 렌치. 그럼 이제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 Faraday's Law입니다. 블로그 내용을 보면 유도기 전역의 크기 E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시간당 변화율, 그러니까 델타 파이 델타 T, 그리고 코일의 가문수 N에 비례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죠. 공식 E는 마이너스 N 델타 파이 델타 T에서 크기 자체는 N하고 델타 파이 델타 T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앞에 붙은 그 음수 부호 있잖아요. 그게 바로 렌치의 법칙에 따른 방해, 방향을 의미하는 뭐랄까 수학적인 표현인 셈이죠. 그 마이너스 부호가 렌츠의 법칙 방향이군요. 그러니까 자속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델타 파이 델타 t 그리고 코일을 몇 번 감았는지 n 딱 이 두 가지가 유도 전압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네요. 단순히 자속이 많다고 전압이 높은 게 아니라 그 변화율이 핵심이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블로그는 도체의 운동에 의한 유도기 전력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하고 연결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방금 본 패러데이 법칙이나 렌치 법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법칙들이 자속의 변화로 전압이 유도되는 경우였다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기장 속에서 도체가 움직일 때 전압이 유도되는 경우, 특히 그 방향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발전기의 원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블로그 설명처럼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를 서로 직각으로 딱 폈을 때 검지가 자기장 방향 B, 엄지가 도체 운동 방향 U, 그러면 중지가 바로 유도 기전력 E의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힘 F, 자기장 B, 전류 I의 FBI, 왼손 법칙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오른손은 발전기,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죠. 오른손은 발전기. 와, 좋은 연상법인데요. 기억하기 좋네요. 그럼 이 경우에는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해요? 블로그에 보니까 직선 도체 공식 E 이퀄 BLU 사인 세타 이게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 공식이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에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B는 자기장의 세기, 즉 자속 밀도고요. L은 자기장 안에 있는 도체의 길이, U는 도체의 속도, 그리고 그 사인 세타는 자기장 방향하고 도체 운동 방향이 이루는 각도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도체가 자기장하고 수직으로,
그러니까 세타가 90도, 사인 90도는 1일 때 움직이면 유도 전압이 최대, E는 BLU가 되고요. 반대로 평행하게 움직인다. 즉 세타가 0도, 사인 0도는 0이면 전압이 유도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전자유도라는 건 자속이 변하거나 이건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고 아니면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거나 이건 플레밍 오른손 법칙.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하고 각각의 법칙으로 방향이랑 크기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블로그가 이 두 가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스팅, S3 인덕턴스와 전자에너지로 넘어가 볼까요? 첫 부분에 인덕턴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블로그 표현을 빌리면 코일 자체의 유도 능력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유도 능력 정도라는 표현이 그 핵심을 아주 잘 짚고 있습니다. 인덕턴스, 기호로는 L이고 단위는 헨리를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류가 변할 때 코일 스스로가 얼마나 전압을 잘 유도해내는지 그걸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 전자유도 현상에서 코일이라는 부품의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자체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 L부터 보면요. 블로그 설명처럼 코일에 흐르는 전류 I가 시간 델타 t 동안 변화할 때 그 코일 자체에 유도되는 기전력 E는 L, 델타의 델타 t라는 관계를 따릅니다. 여기서 L이 바로 그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값인 거죠. 아하, L은 뭐랄까 일종의 비례상수 같은 거군요. 전류 변화율 델타 I, 델타 T가 똑같더라도 L 값이 큰 코일일수록 더 높은 전압 E가 유도된다. 그럼 이 L 값은 뭐에 의해 결정되나요? 블로그에 보니까 L은 이퀄 N 파이 I라는 공식하고 또 환상 솔레노이드 공식 L은 μSN 제곱 L 이것도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E L 델타 I 델타 T 이 식은 인덕턴스의 전기적인 작용을 보여주는 식이라면 L N 파이 I는 인덕턴스의 정의에 좀 더 가깝습니다. 즉 단위 전류 I당 얼마나 많은 자속 파이를 쇄교, 그러니까 링크시키는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같은 전류를 흘려도 코일 가문수 N이 많거나 자속이 잘 생성되면 당연히 L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솔레노이드 공식 L μSN 제곱 L. 여기서 μ는 투자율, S는 단면적, N은 가문수, L은 평균 자로 길이. 이 공식은 코일의 물리적인 구조, 그러니까 모양, 크기, 가문 횟수, 그리고 재질, 투자율 μ, 이 L값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산식입니다. 시험에선 이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그렇군요. 전기적 특성, 정의, 그리고 물리적 구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L을 이해할 수 있네요. 아하, 그리고 블로그 5301의 연습 문제도 딱 E 이퀄 L 곱하기 델타 I 델타 T 공식을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L은 100H 코일의 1초 동안 전류 0.1A 변화 시 유도기 전력은? 하고 물었는데 답이 10V, E는 100 곱하기 0.1 나누기 1이니까 10V. 공식을 이해했는지 바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시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 공식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다음으로 블로그는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 M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코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있을 때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한 코일, 그러니까 1차 코일의 전류 변화가 옆에 있는 다른 코일, 2차 코일에 영향을 줘서 전압을 유도하는 현상, 즉 상호 유도 뮤추얼 인덕션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아하, 잠깐만요. 이건 마치 변압기 원리랑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1차 코일에 전류 흘리면 2차 코일에 전압이 생기는? 그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변압기가 바로 이 상호 인덕턴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블로그에서 설명하듯이 1차 코일의 전류 변화율 델타 I1, 델타 T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 E2는 E2 이퀄을 마이너스 M, 델타 I1, 델타 T로 주어지거든요. 여기서 M이 바로 상호 인덕턴스죠. 자체 인덕턴스처럼 M 역시 1차 전류 I1에 의해서 2차 코일을 관통하는 자속 파이와 2차 코일 가문수 N2의 관계, 즉 M이 N2 파이 I1으로도 표현 가능합니다.
물론 환상 솔레노이드 구조에서의 상호 인덕턴스 계산 공식 M이 μs, N1, N2, L도 제공하고 있고요. 오, 그럼 두 코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M하고 각 코일 자체의 L1, L2 사이에도 관계가 있군요. 블로그에 보니까 M 이퀄 K 루트 L1, L2라는 식이 나오던데 여기서 K는 결합 계수라고 하고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두 코일이 자기적으로 아주 간하게 묶여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K는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요. 1차 코일에서 발생한 자속이 얼마나 2차 코일로 잘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K는 1이면 누설 자속, 그러니까 새는 자속 없이 모든 자속이 쇄교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고요. 변압기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죠. K는 0이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인덕터의 직렬 접속 부분도 이 M하고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가동 접속, 그러니까 자기장이 서로 더해지는 방향으로 연결하면 합성 인덕턴스는 LAB 이코를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되고요. 반대로 차동 접속,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연결하면 LAB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된다는 내용. 이거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중요한 계산 포인트입니다. 가동 접속일 때는 M만큼 서로 도와주니까 플러스 2M. 서로 영향을 주니까 2배. 차동 접속일 때는 서로 방해하니까 마이너스 2M. 왜 그냥 M이 아니고 2M인지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각 코일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양방향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네, 회로 문제 풀 때 이거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내용은 인덕터에 저장되는 전자에너지, 매그네틱 에너지입니다. 코일이 단순히 전압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저장한다니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커패시터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처럼요. 이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커패시터가 전기장의 에너지를 저장한다면 인덕터는 자기장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 자기장을 만드는 데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 에너지가 자기장 속에 저장되는 겁니다. 블로그에서는 인덕턴스 L인 코일에 최종적으로 전류 I가 흐르게 될 때까지 저장되는 총 에너지 W를 W 이퀄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아주 간결한 공식으로 제시합니다. 이 공식 형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 W 이퀄 2분의 1 CV 제곱하고 진짜 비슷하네요. L이 C에 I가 V에 딱 대응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 같이 기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에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 공식도 있던데 이건 좀 더 심화된 내용 같고요. 네, 그 에너지 밀도 공식 W 이퀄 2분의 1 뮤 H 제곱 이퀄 2분의 1 BH는 B제곱 이뮤은 자기장 자체의 에너지 저장 능력을 보여주는 식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기능사 시험 수준에서는 주로 W 이퀄 2분의 1 LI 제곱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줄 겁니다.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묻는다? 그럼 이 공식을 바로 떠올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W는 2분의 1 LI의 제곱 꼭 기억할게요. 자, 이제 블로그 포스팅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히스테리시스 로스와 손실입니다. 이건 자성재료, 특히 그 철심 같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BH 곡선이라고도 하고요. 네, 히스테리시스 곡선, 즉 BH 곡선은 자성체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자성체의 외부 자기장, H, 이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죠. 를 가했을 때 그 내부에 생기는 자속 밀도, B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것인데요. 만약에 자성체가 완벽하게 선형적이라면 H가 변함에 따라 B도 그냥 정비례해서 직선으로 변해야겠죠. 하지만 실제 철과 같은 강자성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H를 증가시킬 때랑 감소시킬 때의 B의 경로가 달라요. 마치 외부 자기장의 변화 이력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이력 현상입니다. H를 0에서 최대값, 다시 0, 최소값, 다시 0으로 이렇게 한 사이클 등화시키면 BH 관계가 닫힌 고리, 즉 루프 모양을 그리게 되는데 이 루프를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기억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론적인 그래프인가요? 아니면 이게 실제 전기기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블로그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 히스테리시스 로스, pH 이걸 언급하던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루프 모양 자체보다도 그 루프가 둘러싸는 면적이 갖는 물리적인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면적이 바로 자화 과정의 한 사이클 반복될 때마다 자성체 내부에서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에 비례하거든요. 즉, 변압기나 모터처럼 교류 전류를 사용해서 자기장을 계속 변화시키는 기기에서는 이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필연적으로 에너지 손실, 주로 열 발생이죠. 이게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블로그의 표현처럼 코일이 흡수한 에너지 중 히스테리시스 곡선 내의 넓이만큼의 에너지가 철심 내에서 열 에너지로 잃어버리는 손실. 네, 딱 그겁니다. 그래서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 재료는 이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 형상에 아주 중요합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히 B하고 H의 관계가 비선형적이다. 이걸 넘어서 그 루프 면적이 실제 에너지 손실과 직결된다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변압기 효율 같은 실제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는 개념이군요. 정말 중요하겠어요. 자, 지금까지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 S2 전자 유도, 그리고 S3 인덕턴스와 전자 에너지 포스팅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이 내용들이 그럼 어떻게 딱 정리될 수 있을까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첫째, 전자유도에서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 변화를 방해한다.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 E는 마이너스 N 델타 파이 델타 T, 자속 변화율과 가문수에 비례한다. 이걸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의 유도 기전력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찾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둘째는 인덕턴스입니다. 코일 하나의 전류 변화와 자체 유도 전압 관계는 자체 인덕턴스 L. 공식은 E는 마이너스 L 델타 I로 델타 IT, 그리고 정의는 L은 N 파이 I. 코일 두 개 이상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건 상호 인덕턴스 M. E2는 마이너스 M 델타 I1 델타 T, 그리고 M은 K 루트 L1 L2, 그리고 직렬 연결 시 가동 접속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와 차동 접속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의 합성 인덕턴스 계산. 이 부분의 계산 문제로 정말 자주 출제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셋째, 전자 에너지. 인덕터 L에 전류 I가 흐를 때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는 W는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것. 이 공식은 커패시터의 2분의 1 CV 제곱과 함께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히스테리시스 루프는 자성재료의 BH 관계가 이력 현상, 즉 기억 효과를 보인다는 의미이며 이 루프의 면적은 에너지 손실,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비례한다는 점. 특히 교류기기에서 왜 철심 재료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정리한 이 유도 법칙들, 인덕턴스, 자체 상호 접속 포함해서 저장 에너지,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개념들. 이게 바로 이 블로그 포스팅의 핵심이고 또 전기 기능사 이론 시험의 기초를 이루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공식과 설명을 바탕으로 각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합격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요. 이 원리들은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지식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기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거든요. 발전기, 변압기, 모터, 심지어는 스마트폰 충전기 내부에도 오늘 저희가 다룬 원리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근데 왜 그렇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원리를 파고들면 지식이 훨씬 단단해지고 오래 기억될 겁니다. 전남 맞는 말씀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진짜 내 것이 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블로그는 히스테리시스 곡선과 손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정의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변압기에 주로 쓰이는 규소 강판하고 고주파 인덕터에 쓰이는 페라이트 코어는 그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모양과 크기가 현저히 다를까요? 그 재료 자체의 미시적인 구조 차이가 어떻게 이런 거시적인 자기 특성 차이를 만들고 또 이것이 각 응용 분야의 성능,
예를 들면 변압기 효율이나 고주파 손실 같은 것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